안녕하세요. 네, 긴 시간을 거쳐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19년 올해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2차 모두 오신 분 계신가요? 일단 기억했다 손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1~2차에 거쳐서 오늘 3차이자 마지막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제가 매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1~2차 오셨던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미디어 경영학회가 자랑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의미가 있는 게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김성철 교수님께서 미디어 경영학회장을 맡으셨을 때 이 행사를 기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분들이 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산업계 쪽에 계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고 다른 학회에서 그 이후에 토크 콘서트를 좀 모방해서 따라한다고 김성철 교수님 지난번에 한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역정이라기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제 대단원의 말을 내리는데 오늘 정말 그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최고의 사회자를 모시고 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안내 팜플렛에 있는데 보시면은 네이버 TV에 저희가 그동안의 토크 콘서트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업로드가 안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곧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혹시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영상을 보시면 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그냥 보조 진행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이신, 물론 토론자분들도 주인공이시지만 사회자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사회자분을 표현한 이미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슈퍼맨. 저는 김성철 교수님을 생각하면 슈퍼맨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있고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도 김성철 교수님이 회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토대를 마련하셔서 지금까지 잘 되어오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얼마 전까지 도서관장을 하셨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지금 또 현재 욕심이 많으십니다. 한국정보사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당연히 전문성도 뛰어나시지만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나 학교에 대한 열정이나 특히 학회에 대한 또 사랑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슈퍼맨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셨고 저희가 항상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그래서 교수님께서 롱런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슈퍼맨으로서 열심히 하시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정말 이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신 분이 사회를 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 김성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최세정 회장님께서 거의 뻥을 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2014년, 15년 제가 2년 동안 미디어 경영학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최세정 선생님이 저희 총무이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상우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과 저희 셋이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같이 했던 것들이고요. 그때 수다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나 토론은 굉장히 격식을 갖추고 나름대로 프로토콜이 굉장히 좀 딱딱해서 조금 미디어 현안을 놓고 좀 가볍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라는 의미에서 수다라는 표현을 했고 함께하는 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붙여서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 6년째 접어들었고요. 올해도 역시 3번의 수다를 연속으로 기획하고 또 집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 1차, 2차 토크 콘서트가 성황리에 잘 됐다는 얘기 들었고 오늘 마무리하는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상미이고요. 특히 그 소비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여가하고 놀이를 즐기는 그 놀이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개인의 취향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고 그 영향은 어떤가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호모 테이스트쿠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 개취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저희가 제가 사회를 보고 네 분의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모셨고요. 이분들을 모시고 한 80분 정도 질문에 따라서 토론을 집중적으로 해보고 중간에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퀴즈도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에 경품도 하는 그런 순서를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이 갑니다. 특히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뒤에 번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번호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을 골라서 질문을 읽어드리고 또 답변을 하고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어렵게 회장님께서 또 저도 또 약간 이쪽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이분들의 이력을 또 이렇게 조사해봤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편의상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자들을 소개할 때 무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좌석 배치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네. 요 좌석대로 앉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김수익 부장님이신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음 DN샵 서비스 기획팀장을 하셨고 SK텔레콤에 입사해서 11번가 서비스를 구축하셨고 지금은 IoT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등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제가 원래 김수익 부장님의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출장을 가신다고 자기보다 더 나은 에이스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수익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분도 처음에 화면 딱 저도 다시 오랜만에 들어가봤더니 공짜로 몇 달간 쓰게 해준다고 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 킬러 애플리케이션인데요. 한국에 이런 OTT가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넷플릭스가 강한 공세를 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표방하는 왓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요. 2011년에 왓챠를 설립하셨고요. 2013년에 왓챠 서비스를 론칭하셨고 2016년에는 왓챠 플레이라고 일정액 VOD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셔서 나름대로 로컬 서비스로 선전하고 계시고요. 특히 왓챠를 저도 써봤는데 보면 이제 별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별점이 이게 한 6억 개 정도 되나요 이제? 그 정도 되면서 이게 이제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아무래도 그 개인의 선택과 맞춤형 반응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모델을 만드신 분입니다. 왓챠의 박태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또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공유경제를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도 좀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LG CNS에서 연구를 하셨고요.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실에 계시다가 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쪽 산업을 연구하시다가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로 옮기셔가지고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님 맡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아마 지성인으로 지금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도 상당히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딱 맞는 전문가 같고요. 자, 이재호 소장님은 큰 박수를 맞아주시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사랑하는 또 후배 교수님이신데요. 저희 학부에서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미디어 경영학회 감사를 맡고 계시고요. 되게 중요한 분이네요. 그다음에 미디어 경영학회하고 정보사회학회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학술지 정보사회와 미디어 전 편집위원장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차세대 저희 쪽 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늘 불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드리는데 미디어 산업이나 기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오늘 딱 적합한 토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윤혁 교수님 큰 박수 맞아주시고.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후회를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나니까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성비가 안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 보면은 여성분이 한두 분은 계신데 또 저희 분야는 또 여성 선생님들이 또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이 조금 제가 어떤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좀 그럴 수 있으나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꽃을 들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토론 시간 한 10분 정도인데 제가 질문을 사전에 5개를 드렸어요. 이 5개의 질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어서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하나하나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토론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호모 테이스트 코스의 그런 시작이 됐는데요. 그 JTBC에서 2015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생 인류 보고서 타인의 취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따라 먹고 입고 즐기고 삶을 살아가는 취향적 인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 미디어들은 이런 개인의 취향들을 어떻게 각자의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그 서비스라고 우리가 칭송을 받는 마차의 박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장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소장님도 넘어가고 마차의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왓챠 플레이라는 이 서비스는 이제 뭐 5만 개, 6만 개 정도 되는 이제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내가 뭘 볼지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저희는 이제 가입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미 시청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이제 결정 평가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취향 기반으로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뭐 영화나 드라마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뭐 국내에 있는 다른 뭐 VOD 서비스는 대부분 뭐 첫 화면에 떠 있는 것 그리고 인기 순위 상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만 소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IPTV의 90% 이상의 컨텐츠 매출은 뭐 릴리즈된 지 3개월 이내에 신작 콘텐츠에서만 나온다고 하니까 나머지 몇만 개의 모든 콘텐츠의 매출 해도 1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심한데 이제 OTT 서비스, 월정액 서비스로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감상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 계속 결제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취향에 맞게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네, 사람들이 그거를 시청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70% 이상이 기관 추천에 의해서 진행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는 그 신작에 대한 요즘도가 매우 낮은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되는 콘텐츠 중에 5년 넘은 콘텐츠 비중이 56%가 넘고요. 그래서 제 취향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면 사람들이 꼭 이제 신작을 볼만한 니즈를 가진 게 아니라 재밌는 걸 보고 싶고 그 시간을 되게 의미있게 보내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타겟하면 이제 사람들은 신작이 아니더라도 만족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홀드백 기간이 짧은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보게 되는 영상 서비스에서 맞춤형을 받아 보니까 긴 꼬리처럼 롱테일에 있는 그런 콘텐츠도 발굴해내서 사실은 기호를 맞춰줄 수 있다. 이게 마차의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맞춤은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특히 OTT라는 맞춤형 서비스는 기본인데 넷플릭스랑 살짝 비교해 볼 때 마차가 맞춤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넷플릭스와의 그 차이는 넷플릭스도 이제 어떤 컨텐츠를 넷플릭스에 편성하기 전에는 그 컨텐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왓챠라는 앱이 있기 때문에 왓챠라는 앱은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 그거는 거기서는 이제 어떤 작품들 다 별점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왓챠에 들어가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엄청 추천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작품에 대한 그 별점 평가와 그 데이터가 쌓여 있다 보니까 저희는 콘텐츠를 소싱하기 전에 이 콘텐츠의 가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천이 될 거고 실제로 시청이 얼마나 일어날 거고 그걸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니즈가 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되게 아주 잘 골라서 이제 소싱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 사실 글로벌리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저희와 아마존밖에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IATV를 몇 년 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이 편성하기 전에 아마존 프라임에 편성하기 전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뭐 한국인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 글로벌리 영어 버전도 돼서 글로벌리 취향을 모으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할 때나 여러 방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그걸 잘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왓챠의 그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넷플릭스도 맞춤을 하지만 그 맞춤을 공급자 입장에서 하고 실제로 맞춤의 블랙박스는 드러나지 않는데 왓챠는
맞춤의 결과가 투명하게 데이터로 모아지고 그게 이제 소비자들과 공유가 되면서 또 다른 핵심 자원으로 사실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새로운 선순환 공식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컨텐츠 기반의 플랫폼에서 맞춤형을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에서 맞춤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개인의 취향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뭐 5G의 선도주자이고 IoT의 선도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장 세계에서 빠른 또 그 발전된 네트워크 기반을 위해서 생활 속 또 현장 그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올리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고객의 그런 니드를 맞추는 그런 개인의 취향 또 기업의 취향을 맞추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개인의 취향 저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지휘상으로 이사했습니다. 김수익이라고 하고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개인화 맞춤화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정말 오래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오고 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2018년, 19년이 돼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대두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동안 쌓아왔던 업력 기반으로 실제는 이제 시스템과 인프라가 제공이 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업력이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뭐 지금 보시는 락차라든가 카카오처럼 특정적으로 고객에게 잘 어프로치된 서비스가 별로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좀 약간 선두적인 역할과 미리 좀 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긴 하지만요. 뭐 특별하게 이제 시드머가라든가 아니면 뭐 고객 대형 서비스를 좀 많이 진행하긴 했지만 이렇게 약간 플랫폼 형태로 미디어 플랫폼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뭐 2005년을 거슬러 가볼 수 있을 것 한데 지금 이제 NC소프트에 사용하신 윤성희 상무님 그다음 최태환 회장님의 특별시를 아주 어린 나이에 상무님 모셔서 1mm라는 서비스를 내셨는데 혹시 뭐 다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객의 개인 그래서 그 피처폰 내에서의 개인 비서를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뭐 고객과 나와의 관계에 1mm밖에 안 되는 사이로 접근하자는 뜻의 1mm였는데 뭐 그냥 망했죠. 망하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많은 발전과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저희 가진 네트워크 기반들, 앞으로 향후에 말씀드렸던 5G 기반의 AR, VR 서비스 이런 부분도 좀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AI 스피커를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 기반의 다양한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구 같은 경우는 일반 스피커형으로 보이스 형태로 나왔긴 하지만 다양한 버전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서의 서비스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유 개방이라는 철저한 목적성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대기업이나 이런 플랫폼 회사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이제 고객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적정을 많이 못 갖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대고객 서비스를 다 지향하는 것보다는 특정 영역 서비스에 좀 더 어떤 성과를 만들려는 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누구 같은 경우는 누구 돌보미 서비스라는 부분이 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를 누구라는 디바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대, 특정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좀 더 동영상을 말씀드리면은 뭐 다들 SK텔레콤을 쓰고 계신지 안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좀 비중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팀 멤버십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멤버십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고 있고 고객 리테이션과 실질적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멤버십에 들어가는 뭐 돈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혜택이라는 부분들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실제로 많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산업은 통상 그 네트워크랑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진 것들이 그 핵심 역량을 좌지우지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고객 기반의 크기가 사업자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또 바꿔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고객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객 기반에서 나오는 고객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사실은 그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케팅이 활발했던 통신 영역이지만 통신 영역은 사실 맞춤형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탈통신의 분위기 속에서 뭔가 미디어 사업 쪽으로 들어가거나 커머스로 들어가면서 이 맞춤에 대한 니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SK텔레콤이 그렇게 맞춤형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위들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와 지분 교환을 하면서 피해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토론자는 이제 카카오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T가 제공한, 저는 SK텔레콤의 유저인데요. 그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맞춤형으로 좋은 게 티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맵이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맞춤형으로 그 적절한 상황과 교통 그 여건에 따라서 경로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오늘 학교 올 때도 사실은 그렇게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랑 함께 서비스를 취합해서 뭔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충격적인 그런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해서 최근에 그런 이니셔티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 소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보는데 모빌리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맵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같은 건 그럴 거고요. 더구나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주력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있는 공유경제, 공유차량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택시 타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지능적이고 개인의 상황이나 컨텍스트에 맞춰주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맞춤형, 개인 그 취향에 맞춰주는 서비스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디지털 정책 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 카카오에도 카카오 내비가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팀의 말과 카카오 내비 이게 예전에 긴 기사였죠. 이게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카카오에서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들이 개인 맞춤형, 개인의 서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해서 카카오 산하에 국립대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어서 한 40-50명 정도 중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인의 선호들을 저희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빌리티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모든 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개인 맞춤형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어딘가에 계시다가 이 장소로 오셨고 또 다시 이 순서가 끝나면은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던 제3의 장소로 가시긴 할 텐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경로 자체, 출발점, 경유점, 도착점 자체가 서로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은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 말고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되었던 교통 서비스, 교통 인프라라는 것은 정해진 스케줄에 의한,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에서 탈 수 있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취향을 반영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장치나 인프라나 제도가 정한 그 서비스를 그냥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반면에 최근에 모빌리티라는 말이 대두되면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의 철학 속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개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출발하고 내가 도착하고 내가 경유하고자 하는 경로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장치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인프라 제도 같은 것이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즉 주체 자체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동수단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소유한 이동수단이 있고 그러니까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부자이신 분들은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대중교통, 뭐 철도나 항공기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보면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뭐 크게 보면은 공유경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유경제라는 어디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공유경제라고 하면은 뭔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템으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모빌리티 쪽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승용차 말고는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이미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최근에 뭐 타다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뭐 공유경제 개념에 한 걸음 더 나가섰다 뭐 그런 개념은 좀 아니거든요. 해외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미국 같은 나라는 다 자기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 승용차가 아니라 우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택시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공유경제로 한 발짝 나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내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각 국가별, 그 다음에 도시별, 사회별 그런 특성들을 다 반영한 또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맞춤형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그리고 주차,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전동 킥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 이런 것까지 모빌리티 서비스 안에 모두 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이용자들이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그 외에 다른 교통수단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나만의 내 특성을 나타내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네. 혹시 장혁선하고 마무리하시고 말씀 있으세요? 다음 제가 항상 그 순서를 건너뛰어서 허를 찌를 수가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너무 순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저희 토크 콘서트가 시리즈로 가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소비자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놀이자,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소비하는 소비자가 예전에 매스 시장에서 하나의 굉장히 동질적인 그 고객이었다면 지금 굉장히 다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혼남을 나왔는데요. 제 복장을 보시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는 위에 지난 세월 입었으면 아래에는 회색이나 이렇게 매치업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데, 이거는 저의 개취거든요. 그냥 푸른색으로 가는 게 저의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웃겨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나가냐고 좋은 자리에 가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식구 넷이서 옷 입는 거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무 취향이 다르니까. 영화도 한 사람은 공포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보면 뭐 틱한 걸 좋아해서 같이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소비자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세분화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제가 좀 확인해 본 경향 중에 하나는 덕질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학생도 같이 있는데 8월달에 미국에서 디즈니가 하는 컨벤션을 갔었는데, 디즈니의 팬들이 하고 있는 덕질을 보면서 세상에는 그냥 팬과 디즈니 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블리저드 컨벤션을 가서 블리저드 팬들이 하는 덕질을 보고 세상에는 디즈니 팬과 그보다 더 미친 그 블리저드 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덕질을 할 수 있도록, 뭐가 저렇게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덕질이나 굉장히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행태, 욕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신 서비스나 미디어에서도 나오고, 특히 영상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이면에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맞춰줄 수 있는 주요 디지털 기술은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한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전문가이신 정유혁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예. 원래 목소리는 생긴 것보다 좋은데 감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모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 맞춤형이라는 개념의 기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응용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맞춤형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고 이제 80년도에 나왔던 개념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로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뭐 신문에도 적용이 되고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CRM 툴이 어떻게 보면 그 개인 맞춤형, 소비자 맞춤형의 할아버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초기 맞춤형 서비스로서 아마존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예전에 이제 구매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 접속했을 때 쿠키가 사용자 컴퓨터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걸 읽어드려서 추천하는 서비스 대단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최초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확장이 되어 왔죠. 그래서 오늘 막상 나와 계시는 넷플릭스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의 특징을 나눠서 분류를 해서 7,000가지 이상의 장르로 나눠서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영화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자의 사용 이력에 따라서 다른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단히 보도에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 쪽에서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라고, MIC 마이크라고, 미국의 이제 영 제너레이션을 위한 뉴스 사이트인데요. 탑픽도 이제 영 제너레이션을 위한 것들만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문구 자체라든가 단어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제 AI로 AI 로봇 기자죠. 로봇 기자가 투입이 된다면은 이제 제너레이션 말에 따른 뭐 내용이 아니라 각각 그 개인에 따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같은 뉴스더라도 다른 문구라든가 다른 표현이라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기반 기술도 말씀드렸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 기술들이 하나만 작동해서는 사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지능정보 기술로 불리는 뭐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 기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아마 맞춤형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물 인터넷 기술 같은 경우 말단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추얼 데이터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모바일 데이터 통해서 전송되고 하드과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기반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 지능정보 기술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100배 더 완벽한 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이런 그 맞춤형 기술의 응용 사례로서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웨어러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그 라이프 케어, 이게 요즘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스마트워치에 이제 바이오 센서가 이제 장착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바이오 정보를 캐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건강 관리, 식단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어택치된 기기에 의한 거지만 나중에는 이제 인베디드 된 몸속에 될 수 있는,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이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24시간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몸속에 이제 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겠지만은 만성질환자라든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근미래에 인베디드된 그 바이오 센서가 맞춤형 케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그 요즘 침대에 이제 바이오 센서가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면 동안 여러분이 이제 건강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수면 또 이제 습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뭐 건강 관리를 위한 제어를 해주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침대가 이제 정말 그 커머셜처럼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 그걸 제어를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관계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개념의 발전, 그리고 이네이블링한 기술의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쉽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지금 핸드폰은 사람과 좀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몸에 붙기 시작하면서 실제 사람의 이동성들이 보장이 되고 다양한 기기에 지능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고, 이게 이제 IoT나 5G로 연결이 되고, 그 엄청난 데이터가 보이니까 이걸 분석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알고리즘이 뭔가 똑똑한 지능형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능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한 핵심 요소들이 다 중요한 지금의 맞춤형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래도 각 분야에서 볼 때 이게 바로 킬러 기술이다.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정도씩만 찍어주실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대적인 광고와 핵심적으로 들고 있는 5G 기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이제 지금 4G LTE 기반으로 나가는 서비스에 뭐 충분히 다들 쓰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5G가 그렇게 잘 터진다 뭐 이런 기술이긴 하겠지만 5G가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자율주행 서비스, 그다음에 원격 주전 서비스, 핵심 데이터들의 초지연이 되지 딜레이가 되지 않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통신 속도를 뭐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5G 같은 경우는 최대 20Gbps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원격지에 있는 정보가 나한테 오는 도달하는 시간은 딜레이가 없어야지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운 너튜브 형태로 5G에 대해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가 향후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통신의 기반으로 일단 핵심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필사의 명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고객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어 인프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넥티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과 차원이 다른 5G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대표님은 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초전지연이어도 광명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해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님이 망중유성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뭐 리트레이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잠시 옆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통신사와 해외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하는데요. 저희 같은 B2C IT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거의 코모디티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쓰는 거는 되게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안 쓰고 뭘 하려는 거지 약간 거의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머신러닝, 딥러닝 그냥 새로운 분야를 딥러닝으로 이걸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특히 이미지 쪽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도메인을 넓혀가면서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거에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 또 유저들 입장에서 되게 큰 변화를 느끼게 하는 그 포인트는 결국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잘 모아서 그것을 유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술이 엄청나게 이게 갑자기 로켓 사이언스라서 달만까지 갈 수 있는 게 갑자기 화성까지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이제 그 결과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딥러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화를 시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가치 혹은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돌려야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영화, 드라마, 영상 콘텐츠 OTT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왓챠 플레이는 OTT지만 왓챠라는 서비스에서는 지금 영화, TV, 도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음악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음악 쪽에서는 굉장히 그쪽에서 큰 시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약간 덕후스럽게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음악, 특히 한국의 음악 서비스들을 잘 생각하면 다 탑100 위주의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는 취향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최신 탑 100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내고 그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게 핵심적인 것 같고요. 네. 그 접근들이 되게 다양하게 시도되고 그게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해석 번역을 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원천 기술을 빨리 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플랫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표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커머디티처럼 주어지는 것들을 머신러닝 같은 거 갖다 쓰는 경우인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도메인을 발굴해내는 능력들. 그래서 영상 쪽으로 하셨고 영상에서 제가 기억해 이제 드라마, 음악, 아마 만화까지 왼쪽까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하는 영역을 찾아내는 그런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분석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쪽까지 가는 게 이 알고리즘의 파워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왓챠가 설명하신 것처럼 왓챠는 별점이라는 것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게 다시 투입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사업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원천 기술보다는 이쪽에서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모빌리티 쪽에서 어떤지 물어볼게요. 네, 저희 일단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술이 개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GPS 안테나가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위치, 그 다음에 차량의 위치를 일단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 특히 저희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지하 공간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터널도 많고 고층 건물들도 많고 고가도로도 많은데 이런 지형에서도 끊기지 않게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할 수 있도록 GPS 수신 기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하고 그걸 해석하는 기술 그리고 터널이나 지하 공간에서는 순간적으로 끊기지 않고 LTE나 5G 신호를 이용해서 위치를 또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 머신러닝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택시기사들이 다 경험적으로 자기가 뭐 10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고 해당 시간대가 되면 거기로 올려가고 그렇게 그냥 모두 균일화된 특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따다 보니까 택시기사 개인마다 운행에 있어서 개인 취향이 있더라. 어떤 분들은 강남역과 송파 강동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강남에서 관악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집이 근처이실 수도 있고 회사가 근처일 수도 있고 뭐 자기 아들이 고려대학교 다니시는 분은 안암동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택시기사 개인별로 서로 다른 프리퍼런스를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저희 배치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승객과 택시기사가 서로 매칭되는 확률을 좀 비약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소비자단이 아니라 그냥 플랫폼은 그 승객, 자동차를 타는, 택시를 타는 승객도 손님이지만 택시기사들도 공급자들도 저희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맞는 이쪽에서도 프리퍼런스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하나 또 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카카오 내비를 쓰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뻥뻥 뚫린 대로를 좋아하지 골목길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한테 골목길을 안내해줘? 혹은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나서 처음 제주도에 와서 서귀포에 가야 되는데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좀 바닷가를 볼 수 있는 돌아가는 길을 원하는데 얘는 왜 한라산을 넘어가는 재미없는 길을 안내해줘. 이렇게 다양한 개인 취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비게이션 길 안내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도 개인 취향이 반영될 수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영역이고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도 많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요즘에 뭐 학원도 많고 학교에서 3학점짜리 강의로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우후죽순처럼 유행처럼 지금 그런 학습 과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비즈니스에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은
정말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영입한 엔지니어가 그냥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시대에 이렇게 뭐 개인 시장을 활용한다는 것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개인적인 특성을 일관할 수 있고 이력이 쌓이게 되고 그게 시간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공간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정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OTT는 움직이면서 본다고 해도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 힘든데 위치 정보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과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응용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기술이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을 조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또 섬세한 휴먼 스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기술들이 저희의 삶을 바꾸고 있는데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루하니까 여기서 퀴즈 2개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가 될까요? 따로 드릴게요, 따로. 아니, 그냥 앉아계세요. 계셔도 돼요. 저만 일어났어요. 다 보여요. 자, 퀴즈를 제가 냈거든요. 어떤 순서로 할까요? 손 빨리 드는 순서로 할까요? 회장님이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럼 1번 퀴즈 주세요. 3만원 상담의 문화상품권. 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즐기고 취향에 맞춰서 하는 신인류를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너무 정실로 뽑게 되는데 그러면 소연이 A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C? 네, D 정답 맞습니다. 네, 3만원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하나만 더 풀고. 자, 2번 주제.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왜 남성분들은 하나도 안 드세요? 저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스쿨 열심히 되시나요? 학부생이에요? 네,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B번이요? D번이라고 했어요. B번이라고. 오답을 유도하겠습니다. 네, 덕진 맞습니다. 네. 살짝 쉬고 가겠습니다. 문제 더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저희가 하는 문제나 답 속에 다 저희 퀴즈에 답이 있으니까 유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의 취향을 맞춰줄 수 있는 다양한 기반 기술, 또 응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되고 있는지도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기술들의 그 명암은 무엇일까요? 과연 소비자들의 삶이 이런 기술로 인해서 좋아질까요?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겠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음악과 영화를 즐기고 음식을 먹고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즐거움과 만족도도 커지고 분명히 삶의 질은 나아질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컨텐츠도 편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걸러서 맞춤형을 주다 보면 플랫폼이 안내하는 대로 사실은 어떤 저항 없이 따라가게 되는 필터 버블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개인의 정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빨리다 보면,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써서, 또 개인정보 침해라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범죄나 사회적인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명암이 같이 가듯이 프로앤콘이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서비스의 명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차원에서 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왓챠와 왓챠플레이는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메일 주소는 아이디로 쓰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본명도 없고 닉네임을 써도 되고요. 아예 익명으로 그냥 내가 콘텐츠에 대한 그냥 취향만 알려주면 저희는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막 기존의 전통 산업을 하던 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하면서 이제 꼭 데모그래픽을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나이, 성별, 거주 지역, 출신 지역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노이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동창과는 다 취향이 비슷해야 돼요. 나이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말 저희는 그 별점을 가지고 있는 거가 가장 파워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노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별점을 알려주는 거는 사실 그냥 익스플리시하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가 이 컨텐츠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안 좋다를 알려주는 건데 그 데이터는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개가 넘는 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가 가진 거에 40대가 넘는 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잘 추천해 주는데 명가 아니라고 하면 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이제 뭐 낚시당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컨텐츠가 있는데 예고편을 아주 기깔하게 재미있게 써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왓챠에서 예상 별점을 보면 이제 내 취향을 그렸을 때 내가 이거 영화를 보고 별점과 몇 점을 줄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해 주기 때문에 뭐 엄청 박스오피스 뭐 스코어도 예별 1위 2위고 뭐 엄청 좋아도 이거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해서 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를 좀 해설을 해드리면 대형 상업 영화인데 재미없는 거를 망하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정말 작은 독립영화고 다양성 영화지만 이제 정말 재밌는 것들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더 많이 보게 만드는 그런 이 생태계에 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상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더 많이 소비돼서 그런 작품들이 하수분처럼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 드리는 김에 왓챠플레이 2주 무료 체험 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 푼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2주 동안 공짜로 보시고 마음을 생각해 쓰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2주 플러스 2주 정도 마지막에 저희가 개인정보가 없어서 누구한테 드려야 전화 한번 열어도 되는 거예요? 암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 맞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잘하면요 어떤 게 생길 수도 있냐면 이제 가끔 그런 유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체 평균 자기가 매긴 평균 별점이 점점 높아진다 왓챠 때문에. 왜냐하면 평점이 낮을 것 같은 건 안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후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밌을 것만 보니까. 근데 그게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가 의미가 없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신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여한 별점, 그게 집단지성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는 그 데이터가 된다는 말씀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니까, 그리고 영화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그렇게 크게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아이템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뉴스에 관한 평점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예민한 그 컨텐츠로 가게 되면 과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 같아서 이게 뭐 댓글이라든가 비슷한 소비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물론 뒷단은 좀 다르겠지만 한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워킹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이야기하면 길어질까봐 간단하게. 네. 저는 지금 글로벌리 가장 큰 뉴스 소비 플랫폼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의 문제점은 페이스북은 항상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거든요. 내가 반응할 것 같고 라이크할 것 같고 쉐어할 것 같고 뭐 댓글 달릴 것 같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입맛에 맞는 것만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여줄 텐데 이게 정말 뉴스라는 것의 그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절대 뉴스 서비스 안 만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떤 그 사건이나 그런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그 밸류하는 그런 뷰를 먼저 보여주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잘 기술적으로 잘 엮어서 그 뷰와 정반대 뷰를 가진 이제 기사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뉴스 앱의 행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런 걸 하면 정치권과 연계관계를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누군가가 그런 걸 만들어준다면 아주 건강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완차이 케이스처럼 그 개인의 취향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명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함에 대해서 어떻게 좋습니다.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자꾸 이 부장님과 지금 다른 분이 계신가요? 이 소장님, 김 부장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쪽 팀장이 이시거든요. 맞습니다. 팀장님 이시라서 팀장님 지휘사항으로 토론 주제를 좀 보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필더버블이라는 부분들이 보면 이제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엘리코이라는 분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본인이 이제 바라본 선호하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게 되는 형태의 뉴스피드만 계속 지속 제공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내 성향은 이거라는 거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견과 편식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도 본인한테 부담이 당연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 사업자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 알고리즘과 개인 선호 사상에 의해서 걸러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페이크 뉴스들이 이제 팔을 치기 시작하면서 정치나 이런 언론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작년 미전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연창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런 현상이 이 현상으로 해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의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흘러나오는 정보, 그리고 맥시브 아이티 데이터들처럼 또는 빅데이터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걸러없이 내가 다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능력이 될까?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좀 잘 걸러진 형태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형태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상을 맞춰가는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라는 거에 약간 기로의 인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명함, 서비스 명함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 대한 주권 문제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노출하는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하게 된다면은 퍼스펀스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생존에 의한 전략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고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지의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왔을 권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에 부분에서 본인들 가지고 데이터 주권, 자기 주권에 대한 부분을 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나 또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본인에 대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만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맞춤형으로 가는 건 추세인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소비자가 생각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리터러시나 주권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어떤 이슈예요? 모빌리티에서는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나중에 장래에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가 요즘에 모빌리티 에즈어 서비스 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이동이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을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 고려대학교 CCL에서 부산에 있는 어디까지 지금 당장 출장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경로의 방법의 경우의 수는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거나 또 수서역까지 와서 SRT를 타도 되고 비행기를 타도 되고 또 내려서도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서 수십 가지를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은 선택 필요에 당연히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 전에 과거에 제가 선택했던 그 선택 패턴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경로를 좋아하는구나, 돈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빠른 길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 서너 가지 선택지만 주고 그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개인의 행복들은 선택에 대한 행복도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빌리티에서는 별다른 사회적인 문제 없이 그런 비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이건 너무 구체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항공사도 있을 수 있고 철도회사도 있을 수 있고 택시회사, 버스회사, 전설회사 많을 텐데, 그 사이에서의 콘플릭트가 그러니까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2003년도에 버스와 지하철 환승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수많은 버스 사업자들과 지하철 공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 논쟁을 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도 저희 모빌리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을 해석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구글에 그냥 쳐보시면은 무료로 그 PDF를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동 데이터들 말고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앱 처음에 가입할 때 자세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 이런 것들은 전혀 닿지가 않습니다. 요즘 추세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을 때 거기에 뭐 개인정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하나라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가입 안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용자들이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쭉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보고 어디가 더 많은지,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마케팅,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이제 한계이기도 한데, 그런 인구 통계학적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굉장히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맞춤형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려면 이종 분야의 그 플레이어들이 서로 다른 생태계가 합쳐지면서 만날 수밖에 없고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별로 놓고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희결비가 생기게 되고, 주도권을 놓고도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가치를 누가 어떻게 만들고 더 담당하고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존 질서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일단 경쟁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약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지점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선택을 주관식으로 주지 말고 객관식으로 주자는 거죠. 혹시 시험 멀티플 초이스 시험 보시는 시대죠? 공모사실이 아니시죠? 역시 멀티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지선다도 딱 선택해서 약간의 여지를 더 주자는 그런 제안이셨고요. 정유혁 교수님은 굉장히 인간이 선하시거든요. 근데 연구 주제는 되게 어두우세요. 뭐 엮이는, 부작용, 뭐 이런 거 연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따뜻한데 주제는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엮이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명함에서 한번 암쪽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 쪽으로. 예. 제가 좀 더 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면은 많이 이제 느끼실 거고 아실 것 같고요. 어두운 면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필터 버블 얘기 나왔지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봤던 게 찰스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거우자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따라서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는 간단한 이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마존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상품이라든가 페이스북이 보여주는 동영상, 그런 알고리즘에 갇혀서 결국에는 이제 알고리즘 자아가 형성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밝은 쪽에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나를 몰랐는데 내가 나를 이제 알게 되는구나, 모르는 나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게 밝은 면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자아 형성에 대한 통제력이 좀 상실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편향될 수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필터 버블이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문에서 나오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무브먼트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어찌 보면 맞춤형 개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게 길들여지는 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가는 건 흐름인 것 같고요. 분명히 명도 있고 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자 그 단계에서는 또 수준에서는 그래도 명은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암은 최소화시키면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갔을 때 기술이나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특히 자기가 하시고 계신 사업에 빗대어서 한번 미래의 포부나 계획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소장님부터 하시죠. 이 소장님 하시고, 명 부장님, 김 부장님 하시고, 박 대표님 마지막에 하시고. 네. 우선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미래 콘텐츠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 그러니까 상용이라는 거는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태워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2020년대 초반 정도에는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성하겠다. 통신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되면 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제가 돈 주고 산 차에서는 나에 맞는 나만의 미디어가 제공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택시 형태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개인이 탑승했을 때 그 탑승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에도 자동차 회사들을 포함해서 저희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것이 만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TV 화면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DMB에서 TV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도 자유로울 수가 사실 없고 눈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오로지 귀만 자유롭기 때문에 오디오, 음악, CD 플레이어 요새는 스마트폰을 커넥티비티로 연결해서 듣는 정도가, 그래서 음악이 킬러인 그런 세상이 되는데, 만약에 눈과 손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화면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제4의 미디어 스페이스가 생기고 또 윈도우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퀀텀 점프가 됐을 것이다. 미디어 산업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8월 달에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그 실버밸리에 방문을 했을 때 포드 자동차의 그 미래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핵심 엔지니어하고 제가 자동차 산업을 쭉 연구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과연 자율주행차가 10년 안에 상용화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오프 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희가 레벨 2래요. 레벨 2라는 얘기는 결국 굉장히 자동화되지 않은 상태고 일부만 이제 기계가 하는 쪽이고, 완전히 풀리 자율주행차가 되는 게 레벨 4인데 레벨 4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고요. 가는 길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도 공식적으로 하나의 길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모든 그 옵션에 대해서 모든 맵들이 셀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5년이나 10년의 얘기가 약간의 블루스카이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도시, 뉴욕, LA 같은 데서는 절대 자율주행차가 안 된다.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져도. 왜냐하면 이게 집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킬러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B2B 영역 아니면 하이웨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그렇게 굉장히 제한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디어 소비는 조금 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자율주행차가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른 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산업단지 내의 물류 차량들, 그 다음에 수송,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는 큰 트럭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개인 승용차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건 거의 공통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2020년대 초반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 초에 커플 서비스 런칭할 때도 엄청나게 큰 반발을 받았고 심지어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반발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김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모빌리티가 중요한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지배 공간과 또 일하는 공간,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간까지는 저희가 미디어가 침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4의 공간으로서 자동차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컨슈머 쪽을 담당하는 그 컨슈머 쪽에 강한 플랫폼보다는 그 B 쪽에 강한 사실은 컨택을 가지고 있는 좀 중후장대한 SK텔레콤이나 SK그룹 같은 회사들이 처음에 도메인을 열어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있어갖고 SK텔레콤에서 바라보는 향후의 어떤 그 길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툴이 저희는 땅지 기반으로 지금 뭐 실제 자율주행 모델을 하는 상황이고, 아마 기사를 실제로 올해 뭐 좀 다른 약간 얘기긴 하지만 자율주행 모내기 차량을 실제 상용화했습니다. 조선 배터리잖아요. 왜 봄마다 항상 어르신들 줄지어서 이렇게 모시는 게 농기계 있던 이양기 부분들을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상용화했고요. 실제 모내기 줄을 잘 맞춰서 물을 심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저희 뭐 약간 사회적 가치, 소셜미디어 형태의 서비스를 좀 구현을 했었고요. 실제 제가 안 해봐서 얼마나 잘 심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못 참아줬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도 뭐 이제 카카오도 없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당연히 하고 계시고, 모빌리티만 당연히 얘기하셨던 부분이지만 저희 회사도 뭐 비슷한 또 팀앱도 있고, 팀 택시도 있고, 뭐 여러 서비스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기존에 가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다니긴 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현재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AR, VR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적절하고 있고요. 실제 아직까지는 HMD라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쓴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보는 형태의 좀 약간 어지러움을 좀 느낄 수 있지만은, 실제 저희가 그런 환경을 가기 위해서 뭐 당연히 인프라, 5G라는 부분들 뭐 사업자 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고객 입장에서는 5G냐 4G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객 체감을 느꼈을 때 속도가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고화질 고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드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또 들어와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역할 중에서도 어떤 특정 버티컬 영역 내에서는 저희가 텔레콤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을 아까 말한 서비스 영역으로서의 찾을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보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쪽 면으로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컨슈머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큰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에서 특히 IoT 영역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타트론이라는 또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업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B2B2C 형태의 서비스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 기반에 많이 좀 총력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한 단계 넘어오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 중요시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또 새로운 하드워도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뭐 다들 블록체인 하시면 암호화폐만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 데이터에 대한 원천적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물론 카카오가 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회사 자체가 하나의 좀 새로운 통신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영역에 기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기술들도 거의 만나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티컬 영역들, 특정 산업의 영역들에 조금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장이 결국 돈이 되는 시장은 비즈니스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콘텐츠를 넘어서는 AR이나 VR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4G를 넘어서 5G 시대에서도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그래도 영상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마차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세팅하지 못하고 거의 따라가는 흐름인데 그래도 지금 OTT 영역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그 기술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 대표께서 보시는 5년 그리고 5년 동안 뭘 하고 싶으신지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 존재하려면요. 네, 마치플레이 2주 유료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그러면 연장이나 해주세요. 5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비전 자체가 이제 모든 걸 개인화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랑 분석 기술로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자는 또 슬로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화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10몇 년 전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4시간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슈퍼컴퓨터를 다 지니고 있고 항상 켜져 있고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있어요. 샤워할 때만 빼고 요새는 샤워할 때도 방수 대체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에 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개인화된 경험을 하기에 최적화된 상황이 갑자기 너무나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서비스들이 다 그런 경험을 다 잘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 이제 콘텐츠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좀 훨씬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꼭 이제 OTT나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 좀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이제 콘텐츠 산업을 혁신한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 콘텐츠 업계에 너무나도 많은 의사결정과 시행들이 그 업을 오래 해온 분들의 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거 될 것 같아 하면 30억 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무기고 사실 거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네. 그걸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럼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왓챠플레이 소싱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쓸 수도 있고 수입할 때 쓸 수도 있고 다이앤드 쓸 수도 있어요. 뭐 좀 더 SF적인 5년보다 더 긴 얘기를 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사실 연출, 뭐 작가 요새 사실 스포츠 뉴스는 로봇이 다 쓰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냥 요새 우리가 지금 스포츠는 네. 그리고 소설을 키워드를 줘서 소설을 쓰게 하면 인간이 쓴 것과 로봇이 쓴 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떤 것까지 가능할까를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인간을 대체하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출이라는 거, 재미라는 거, 흥미라는 거, 뭐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형화된 형태로 머신이 러닝 할 수 있는 형태로 남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누군가가 해서 먼 미래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스크를 많이 쓰고 저희도 살아남아 있다면 네, 뭔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네, 그냥 콘텐츠 영역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약간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 지금의 데이터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단 이 모델을 한국 시장을 넘어서 다른 지역적인 시장까지 가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이게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왓챠는 일본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출시를 이렇게 했고요. 왓챠 플레이는 내년에 일본, 내후년에 이제 동남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데이터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 개인화되어 있고 다 개개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중요하다면 한국이라는 그 지역적인 제한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뭐 평균 별점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뭔가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 말씀이신데요. 이제 한 5년 정도 되면 완전히 개인화가 된다면 그 개인의 특성을 가르고 있는 전통적인 변수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성별 굉장히 중요한 그 인구통계학적 변수잖아요. 여기 지금 저희 제 수업 듣는 학생들도 별로 안 계시고 외국 학생들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국적이나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화 보는데 이게 그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로컬 대 글로벌 개인의 세그멘테이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바뀌게 돼서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여기서 오롯이 컨텐츠에 집중하고 그 컨텐츠와 사람을 묶는 쪽에 그 맞춤형 그 알고리즘에 집중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가볍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비법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갑자기 2주 네. 그러면 혹시 정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마찰을 응원합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결국은 디지털 시대에서 뭐가 됐든 사피엔스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테이스트 코스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뭔가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이프가드 역할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자들이 너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은 지켜봐 주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토론자들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맞춤을 당하는 개인이 어떤 개인의 리터러시를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을 사전적으로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학교는 교육기관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저 정의용 선생님 직접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의 경험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3년 전에 저희가 미래대학이라는 것들을 기획해서 학교 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기획했던 게 뭐냐면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거였어요. 지금은 3학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3학점 16주 딱 시수가 정해져 있고 과목도 딱 정해져 메뉴를 딱 짜놓고 그걸 알아서 먹으라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과목 이름도 과목 내용도 과목의 형식도 다 학생들이 설계하자는 거였어요. 나는 1학점짜리, 나는 뭐 10학점짜리 과목의 내용도 가르치는 사람도 완전히 모듈식으로 모를 수 있도록 자유를 확실하게 해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과대 하나 조그마한 만들어서 거기다 실험해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대학의 현재를 보면 지금처럼 획일화된 그 폭력적인 대학 커리큘럼을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게 언제까지 가겠냐. 미네르바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년에서 10년이면 저희도 맞춤형 교육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부터 변하고 또 어찌 보면 소비자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변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하고 그럴까요? 제일 소리 같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먼저 그래요? 네. 제가 그 로봇 시대 인간의 얘기라는 책을 한 2년, 3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놀 텐데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로봇이 다 일을 훨씬 더 잘할 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더 잘 쓸 거고 진도 잘 알고 다 잘할 텐데 인간인 거는 놀 수 있게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럴듯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문학이나 이런 쪽이 더 발달해야 하면서 이제 교육이란 무엇인가 사실 지금까지는 산업화 이후에 그냥 양질의 노동자를 이제 양성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적이었고 민주화된 환경에서 되게 좋은 신의를 그리는 게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고 있고.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정상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지금 뭐 앤드류 양이라고 미국 대선 후보 그 경선에 출전한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기본소득 같은 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했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뭐 아예 말이 그냥 들었을 때 완전 또래 같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이 되는 구석이 있구나 생각도 이제 한 가지 했고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런 뭐 AI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 많은 것을 바꿀 텐데 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냐면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이슈나 뭐 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딱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데서는 엄청난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에 만약에 마지노선을 넘는다면 굉장히 징벌적으로 뭔가 해주는 그런 나머지 영역이 있어서 굉장히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풀려있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우리나라는 되게 힘든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한국에서 뭐가 생겨도 지금 규제나 이런 거 너무 정치권이 너무 산업에 관심 많아요. 관심을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틀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뜨끔한 말씀해 주셨는데 애들은 좀 논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수업인데 숙제 좀 답변해 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학생들을 풀어주고 좀 놀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정부가 지금 상당한 꼼꼼한 파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네거티브 규제를 해서 이거는 안 되고 나머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좀 태도를 바꾸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 같은 경우 특히나 정규 규제를 많이 만든 회사 중에 하나라서 저희도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스마트시티라는 또 새로운 업종에 또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정부와 실제 국책과제라고 해서 같이 협동하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스마트시티로 지금 뭐 저기 핵심 성향 동력 과제라고 해서 빅데이터 허브를 또 만드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정부의 얘기하기에는. 근데 이제 약간 좀 노멀하게 가보면은 이런 거죠. 실제로 그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가지는 건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 산업의 혁명에 따라 키워드 중심으로 가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IoT가 끝나고 하면은 IoT 관련된 업종 한번 쭉 들어갔다가 또 뭐 블록체인 끝나고 하면 블록체인 쭉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력의 연속성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스타트업, 제가 스타트업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이 쌓아온 크리에이티브한 서비스 엘리먼트들이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또 실제로 거기서 만든 서비스들에 대한 되게 양질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좀 보호받고 또 그런 것들이 업무 연속성으로 새로운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약간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다면은 실제 똑같은 정부 차원의 투자나 지원을 하면서도 해마다 연마다 자꾸 그런 정책들이 바뀌는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학교 차원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스마트폰 뺏는 거 그냥 프리하게 오픈을 해주고 저희 딸도 맨날 학교 가면 핸드폰 뺏겨갖고 벌점 맞고 돌아오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차이를 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써본 다음에 새로운 자기 주도가 제가 조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본인의 그런 역량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아가기 어떠나 휘둘리는 사회에서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나 또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역시 그 규제산업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전시 행정이나 아니면 구호성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인간의 활력과 창의를 맡겨두고 최선의 시장 시대를 조정하는 쪽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역시 들고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냥 스마트폰도 쓰게 하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블리자드 콘에 가서 이틀 동안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 인터뷰도 해보고 보면서 저 자신 스스로가 편견을 깼어요. 제가 작년에 게임마켓에서 키노트까지 했거든요. 게임사를 살리자고. 그런데 저는 정말 사실 게임하는 사람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은 저희 아이들을 봐도 약간은 중독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의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질병 코드가 아니고 그렇게 굉장히 반대를 하고 글을 쓰면서도. 그런데 4만 명이 200불씩 내고 들어와서 이틀 동안 미쳐 들어간 걸 보니까 미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너무하더라고요. 가장 놀란 거는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같이 손잡고 와서 같이 몇 시간 줄 서갖고 새로운 게임 테스트하고 축제처럼 즐기는 걸 보고 이건 생활이구나. 이걸 생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고쳐나가면 되는데 이걸로 왜 우리가 사전적으로 누가 예단하고 이렇게 하나 저거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이 정도 성숙도가 없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가서 그분들을 좀 보이고 싶어요. 그 현장들을. 그게 생활이라는 걸 좀 보고 이게 노멀한 삶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좀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단해서 이런 기술이나 미디어를 막지 말고 좀 내버려 두고 거기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 워치아웃하면서 고쳐주고 이렇게 보존해주는 것들이 맞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또 간단하게 시간이 되게 많이 해주시고 정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있으니까 한번 실사하는 게임이 많으니까 한번 혹시 무료 쿠폰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모르는데 하다 보면 돈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아이템에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여기 스타트업 박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정부의 역할은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입장은 아니고 하나의 규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도 되냐 혹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라 이 판단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그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고 나중에는 기다리다 못해 고사하는 회사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공공부문이나 큰 대기업과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매년 또 기술의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업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겸임 교수라든가 특임 교수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의 특강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분들이 해외 유학 갔다 와서 대학에서 교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으로 잘 오는 애들은 공공기관, 그 다음으로 제일 못하는 애들은 민간기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이게 약간 어떤 신분계층처럼 공부하게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을 하시다가도 실제 산업 현장에 가서 기업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돌아온 분들이 학교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업이라는 곳이 매력적이고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고 실제 최신 기술이 제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다 이제 오픈하자, 간섭하지 말자고 하는 사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어떻게 보면 개몽이 본질이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라든가 주민정보 기술을 100%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회적인 어떤 신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조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 산법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 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좀 더 잘 관리를 하자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쟁이 되게 따르면서 지금 아직 붙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퀴즈 나머지 풀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안 하신 분은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세요. 다 보여요.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2015년에 JTBC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 먹고 입고 즐기고 삶을 살아가는 취향적인 현상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뭘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멘트할 때 얘기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손을 들어서 정원자 학생. 맞습니까? 개인의 취향 아닙니까? 네, 타인의 취향 정확합니다. 네, 저분 주세요. 아, 제 말을 잘 안 들으셨군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 마지막 퀴즈 보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서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조금 연로한 학생이 들었는데 연로한 학생 빼고 연소한 학생이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원 학생. 필터버그 맞습니다. 비맞습니다. 문제가 더 있으면 좋은데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한번 저한테 보내잖아요. 제가 질문 한번 받아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문제가 좀 수준이 높습니다. 높습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이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협력은 저희 굉장히 갈구하는데요. 우리나라 학교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업들이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로 조금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1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비자도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소비자 데이터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T와 왓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소비자 유형과 소비자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뒷번호 2329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네 아까 상을 받았죠? 상금은 없습니다. 하나 받았으니까 떡은 안 됩니다. 혹시 답변 누가 사실 소비자 유형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이제 별점이라는 것도 되게 잘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악을 한다고 치면 음악에 대해서 별점을 매기면 또 약간 어색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이게 의미 있을까, 그거를 어디다 쓰려고 우리가 모으는 걸까, 이런 걸 다 설계해서 좀 고민을 다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탑백이 아닌 방식으로 재생을 하게 만들어서 그 재생이 그냥 그래서 개인의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사실 닭과 달걀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내 취향을 많이 드러내고 우리 서비스의 취향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 굉장히 그거를 잘 파악해서 더 추천을 잘해줄 수 있고 추천 잘해주고 그래도 가능한데 그러면 닭 혹은 달걀을 발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콘텐츠 간의 뭐 관계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이제 그 뭐 콘텐츠를 분석해서 나오는 것들을 잘 또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뭐 굉장히 쉬운 게 어딨습니까? 사업하는데 쉬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돈 쓰는 거예요. 네,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그래도 이제 다른 사업자들이 쉽게 따라가기는 어려운 진입 장벽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어차피 사업 다 어려운 거니까 잘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답변하시면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왓챠에 대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좋은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중요한데 데이터 질도 중요한데 데이터 질을 좋고 나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한국에서 별점이 쌓이는 모든 거를 좀 일부를 긁어가지고 봤는데요. 별점 분포 그래프 보면 저희 거는 아주 이쁘게 분포되어 있고 걔네 건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너무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최근에는 그거를 제가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요새 좀 잘 나가는 그 알고리즘 하나에 왓챠 데이터와 무비렌즈라고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와 넷플릭스가 예전에 넷플릭스 프라이즈 낼 때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 저희께 제일 정확하게 나왔어요. 저희가 같은 알고리즘이 돌아갈 때 어떤 소스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제일 비슷한 거죠. 그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해서 그때 판단하시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것도 그게
그러니까 그게 R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설정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그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루트 및 스퀘어드 에러에서 에러, 오차를 스퀘어드 제곱한 다음에 민 평균 내서 루트를 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제시할 때 그들이 넷플릭스 데이터 일부를 공개하고 그들의 RMS의 정확도를 공개했는데 뭐 10% 이상 더 정확한 걸 내면 뭐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수십 프로 더 정확한 상태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특정한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기술 블로그 찾아보시면 넷플릭스 그러면 다 이제 파이브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똑같은 그 지표로 했을 때 저희가 진짜 정확한 수치를 보여요. 남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남도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질이 다르다면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마차는 그런 면에서는 별점 데이터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요즘에 한국 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잘 주목을 안 하지만 팀블라인드라는 그 앱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각 그 소속된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보를 모아서 요즘에는 그 직장의 그 정보를 팔아요. 아마존이나 MS나 그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자기 고용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그 회사한테 데이터를 사가는 쪽으로 콘서팅을 하는 쪽으로 보면 아무도 갖고 비슷한 데이터는 있지만 사실은 그걸 모아서 나름대로 데이터화하는 그 알고리즘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미디어 산업에서 문법이 규모나 범위나 이렇게 갔다면 물량으로 갔다면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 쪽에 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승부처가 된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마차나 뭐 티블라이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만한 게임이다. 미디어 산업에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 해주신 4735 누구세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소연이한테도 선물 주세요. 아까 농담이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두 개가 겹치는데요.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하는 살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업들이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 왓챠, 카카오 모두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데이터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보안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합쳐갖고 그러면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회사들이 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투자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별로 이제 얼마 이상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엄청난 단계의 중간 보호막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피상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순식간에 큰 인터넷 기반의 테크 기업들은 또 언젠가 금방 짧은 시간 내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불과 몇 년 사이에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금방 될 수 있는데 그게 데이터 유출, 데이터 보안 여기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100% 완벽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안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텔레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습니까? 특별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동통신을 많이 이용하시는 대리점 쪽에 대한 보안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어차피 계속 페이퍼리스 이런 걸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하게 하겠지만 보안관리 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들이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중보안, 클라우드 쪽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한데 소비자가 자기의 권리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약관도 잘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잘 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사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리터러시 교육도 조금 체계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기업들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부터 시작된 토크 콘서트가 6년째를 사실 접어들면서 올해도 3차에 거쳐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삶이라는 주제로 세 번에 걸쳐 소비자, 그다음에 놀이, 오늘은 또 개인의 취향, 테이스트 부스까지 해서 잘 연결됐습니다. 제가 우문을 5개 던졌는데 너무 훌륭한 전문가님께서 아주 현명한 답변들을 해주셔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그 콘서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최재성 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1차 수설을 맡아주신 박민수 교수님이나 다른 학교 임원들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미디어학회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데 조금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활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들었던 얘기들은 아마 영상으로 잘 요약이 돼서 네이버 TV를 통해서 공부가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좋겠고 오늘 풀지 못한 숙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부나 업을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 누구한테 보면 돼요? 모두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혹시 민감한 거 있으면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유명한 얘기가 없었는데 혹시 문제가 된다면 편집본이 전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회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도 오고 날도 추운데 네,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런 좋은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만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행운을 빌고 네, 그러면 내년에 토크 콘서트 그 전에 정기 학술대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